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와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김씨 일가의 치부에 대한 것,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까발켜서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여전히 그 지인분들이 계속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건 제가 아무래도 김씨 일가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또 최고위층의 삶,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집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간하지 못했던 가장 기본 원인은 북한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를 비롯한 가족 친척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만갑에 출연하면서부터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이만갑에 출연해서 자기들이 겪고 있던 그런 체험담,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인권 상황에 대한 거를 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까지도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용기를 보면서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또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쓰는 것이라구나. 이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의 가장 제일 적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책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책을 보고 놀랐던 게요. 36국의 존재입니다. 36국. 36국은 이건 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 정식 명칭은 국무위원회 36국입니다. 이 전신이 어디냐면 당중앙위원회 본부 속에서 36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6년 6월에 국무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국무위원회 36국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탈바꿈을 했는데 노동당 39호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는 김정은의 그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 자금 그 자체는 국가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돈을 가리켜서 이제 통치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통치 자금도 크게 이게 비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공적 비자금, 또 사적 비자금 이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다 관리하는 다 같은 지갑이긴 하지만 하나는 39호실에서 관리하는 돈은 공적 비자금으로 되어 있고 36국에서 관리하는 돈은 사적 비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39호실이 관리하는 돈은 당자금, 그다음에 36국이 관리하는 돈은 혁명자금. 아유 진짜. 아이고 사치가 혁명자고. 이야, 자산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이게 한 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번 이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돈이 수백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움직이는 예, 한 번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하는데 이제 36국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대체로 김씨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사치품을 비롯해서 명품 아까처럼, 그리고 또 무슨 캐비오라든가 그다음에 상어 진도미, 제비둥지 요리라든가 곰발통 이런 그런 그 식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식자료들도 100% 다 여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특별 지시에 따라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능라인민유원지라든가 유원지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문수물놀이. 그리고 또 뭐 문수물놀이장 이런 데 필요한 설비 자재들, 어쨌든 김정은이 특별 지시로 나가는 모든 돈은 다 36국에서 지출이 아니, 됩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런 거는 유람선 이런 거는 공적 자금이어야죠. 근데 36국이 하는 일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동강 유람선에 이 무지개호다 하게 되면 인민사랑의 솟아지를 이제 꽃피우려는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배를 위해서 마련된
무지개 호가 되지 않아.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은이 후원한 거네, 그럼. 미끄럼틀은요? 예? 미끄럼틀. 이것도 다 이것도 다 교수님께서.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민사랑 어지럽네. 아,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렇게 직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국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지. 야, 이거 먹고 싶다. 나 이거 살래. 하면은 맞아. 그때 이제 집행이 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한서 의원님도 그 외무성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이 36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 저도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를 했지만 저도 이번에 여기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국에 대해서 이게 탈북한 북한의 주요 여직에 있던 분들한테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봤을 때 북한 내에서도 이 36국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의 2인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그런 노동당 조직 지도부 담당 비서도 여기 36국에 관해서는 이렇게 토치를 할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36국과 관련해서 철저히 비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36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캐비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공수해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자기의 사업 용역에 대한 거를 절대 대사관 초급당위원회라든가 대사한테 절대 보고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36국의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그런 상주하고 있는 그런 외교관들은 사실 외무성에서 파견되는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은 따로 당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따로 당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인데 외교 요건을 소지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 초급당위원회라든가 뭐 대사가 절대 토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용역에 대해서. 외국 대사관에도 뭐 국정원이나 이제 그 CIA가 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따로 따로 특별 임무를 뛰어 나가는 특별 임무를 사람들이다.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36국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도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의 행군을 자강도에 가서 겪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진짜 저 자신이 굶으면서 3년 동안을 보낸 그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근데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도 이민들은 다 이렇게 굶으면서 정말 그런 속에서도 지금 자력갱생을 하는 거하고 막 아득바득 노력을 하는데 수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쌈짓돈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슨 자기 돈을 이제 꺼내면서 흥청망청 쓴다. 이거는 정말 인민으로서 수령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아, 그리고 또 김정은이 굉장히 호화롭게 살잖아요. 이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면 36국 자체에서 뭘 조달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39호실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는데 그 원천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이제 국제금융 전산망에서 탈취하는 거, 특히 코인 탈취하는 거. 이게 가장 크죠.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지금 라자루스라는 북한 쪽의 해킹 그룹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3,400개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11,500개보다 많거든요. 2조 1,500억 원치. 2조요? 야, 우리 자금 잘 사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북한이 뭐 외교관들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상하 밀수하고 가짜 말보로 담배 만들어 가지고 팔고 또 조금 더 과감해져서 뭐 마약하고 위조 지폐 슈퍼노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했던 그런 무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근로자들 통해 가지고 인건비 벌어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다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유입되고 이런 구조를 보면은 뭐 39호실의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36국으로도 가고 또 해외 벌어들인 건 해외로 가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양수격장으로 그 돈이 이 돈 쓸까 이 돈 쓸까 뭐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교관들이 이 39호실에 이른바 상납을 하기 위해서 외교관 본연의 업무보다도 그렇지. 외화벌이, 그니까요. 그래서 39호실에 상납할 수 있는 정성품 이거에 더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일규 참사나 류현우 대사님 같은 이 엘리트 외교관들의 업무 평가, 그러니까 공과가 뭐로 되느냐, 심지어 누가 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외화벌이 액수를 바치느냐에 따라서 외교관들의 공과가 정해질 정도니까. 그러네요. 말 다 했죠. 모두가 39호실의 존재만 알고 있을 때, 아, 이거 아니다. 또 비밀 금고 36국을 봐라. 라는 게 이게
유 대사님은 몰랐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유 대사님의 폭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북한의 어떤 새로운 경제 흐름에 대한 어떤 조직 같은 것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요, 어찌됐건 36국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 지도자고 내가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이런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014년 1월 8일에 김정은이 그 생일 3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을 포함해서 한 간부 4명을 초대해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김정은 30살 생일 잔치. 예. 30살 값도 아니고 예. 한갑잔치.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같이 하고 이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이게 속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정말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장모님께서는 이걸 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같으면 이게 좀 힘들 때는 다 걷어받치우고 이제 국정운영을 싹 다 걷어치웠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맡은 책임, 중압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안 해도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마 20대 최고 지도자의 그 자리를 승계를 받다 보니까 아버지는 1974년부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1994년까지 총 20년 동안을 후계자 자리에서 계속 훈련을, 트레이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도대체 2, 3년밖에 후계자 수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가 아마 중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정은도 유년 시절에 뭐 해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뭐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애를 생각하면은 이게 그 자리에서 이제 쉽게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그 유 대사님도 장인에게 듣기로는 자기가 이제 힘들다고 그 지도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딸 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걱정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리 힘들지만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아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저 아이가 벌렁벌렁 기어 나오면서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놓게 되게 되면 저 아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 잡아야 된다. 이런 거로 지금 자신을 계속 채찍질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포도당을 핵 미사일장에 데려가는 게 아니 자기 아이는 귀하고 남의 집 아이는 안 귀하냐고. 이게 진짜 열받네. 좀 말이 안 되긴 한다. 그 북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뭔가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딱 띄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은 간부들이 김정은 옆에 무릎 꿇고 가서 맞아. 입을 이렇게 가리고 언제 그러면 진짜 이게? 아이고. 이렇게 이게 황병서인데 입 가리고 코까지 가렸어요 나중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슬픈 사항이 있다라는 게 이 책에 류현 대사님이 써놨어요. 자, 류 대사님, 북한 간부들이 왜 이렇게 입을 가리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9월에 그때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 쭉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한 간부, 그러니까 중앙당의 과학교육부, 여기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아파트니까 과학교육부 부부장이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데 아마 입냄새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은 거의 간부들은 왜냐면 다 스케일링을 제대로 하겠죠. 관리를 담배도 못하니까. 또 찌고리고 모두가 다 걸초니까 그러니까 많이 담배 냄새, 났겠다, 입 냄새. 냄새 같이 섞여져가지고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가 지금까지 조금 참았는데 그 부부장 너무 입냄새가 세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니까 좀 가서 이빨 좀 닦고 오라고. 그렇게 앞에서 면박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그 자리에서 지금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다른 간부들이 좀 보면서 나도 이제부터 찾게 되면 칫솔로 이게 이빨을 다 닦고 그리고 말할 때도 입냄새가 나지 않게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 간부들이 이 사무실에는 칫솔, 치약 그리고 향수까지 다 상비품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글이 제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스케일링을 제대로 받겠어요? 이 스프레이가 뭐 없어. 그 담배 꼴초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투수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보면 가리고 얘기해요. 작전 노출 때문에. 클럽으로. 근데 이거는 냄새 때문이 맞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래도 아버지 뻘인데 그걸 또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독재자인데 무슨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김정은의 막말은 이런 뭐 면박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을 열면 욕이었어요. 한동안 김정은 초기에 특히 노 간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27살의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왠지 나의 그런 미숙한 리더십을 이 노인층, 중장년층의 이 간부들이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초기에 막 숙청이 있었잖아요. 대규모 숙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보당국에서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 뭐가 화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질책한다 간부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의 영상이 실제로 나왔어요. 근데 입모양이 이제 가까이서 잡히니까 국정원에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절반이 욕이더라. 이렇게 분석이 나왔어요. 아 근데 그 간부들 나이가 보통 어떻게 돼요? 북한 간부들의 나이가 보통 다 65세 좌우, 그러니까 안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연령대에 비해서는 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자기가 정치 초짜라는 걸 좀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경우 연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간부들이 김정은이가 부르게 되면 대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무슨 내세우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다 김일성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김정일이도 한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자기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고받는 이런 연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 4월에 본부당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장에서 김정은이가 조현준 당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장 겸 본부당 책임비서였던 조현준 일부 부장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나이가 78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쭉 보고하고 일어서려고 보니까 일어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세 단 노인네가 어떻게 뭐 마음대로 움직이겠나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손으로 해서 끌어서 일컷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걸 아마 목격한 간부들이 저건 좀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뜩이나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내 사람이 더 많아야 될 테니까 좀 더 어떤 좀 예의를 갖추고 이들에게 대한 어떤 배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김일성 때는 서서 맞담배도 폈어요. 연출된 장면이겠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다못해 김정일에게 보고할 때도 무릎 꿇고 노간부들이 했던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 정도 되면 김정은 노인 혐오예요. 노인 혐오예요. 2013년 10월에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 집권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중앙당 조직 지도부가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는데 60세 이상 간부는 일괄 퇴직해라 라는 지시가 중앙당에서 내려와요. 우리 대사님 이유가 뭐였죠? 2013년 9월에 김일성 종합당 교직원 아파트를 현지지도 합니다. 그때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자기가 뭐 싱싱하면서 계단을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담배를 한 몇 대씩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분이 지나가도 65세 이상 된 아바이돌이니까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30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성질이 났던 건지
김정은이가 아이 노대기들을 싹 다 물갈이에 치우라고 노대기.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노대기. 늙은이를 노대기라고 또 좀 낮춰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속어로 노대기. 예, 노대기들 싹 다 물갈이에 치우라고. 계단 물어놓았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혁명의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교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지도가 끝난 이후에 그때 당시 본부당 책임비서가 종상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상학 본부당 책임비서한테 지시를 줬다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60살 이상 되는 거는 다 이제 내보내라, 제대시키라. 그래서 퇴직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훗날에 그때 황순이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순이 할머니가 이걸 이제 다시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황순이 할머니네 이제 사돈이 김형준이라고 러시아 대사를 하다가 들어와서 당주학년의 국제부장을 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무성 부상을 하다가 러시아 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60이 지난 거로 해서 이 사람이 스톱이 됐어요. 간부사업이. 그래서 황순이 할머니가 이제 나서가지고 자 이걸 빨리 바로잡아라. 이거는 내 하나의 집안 문제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생사 전망과 관련된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간부들이 튼튼히 서야 기둥이 똑바로 서기 때문에 간부 사업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황순이 할머니. 이 에피소드 재밌네요. 김정은이가 이제 황순이 말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황순이가 사실 할아버지인 김일성하고 항일발치산을 같이 했다고 하는 이런 여성 이제 그 뭐 작식대원, 항일혁명대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하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집권 초기에 보면 김정은이가 노 간부들을 모시고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로 보면 항상 그 황순이가 휠체어 타고 나오면 가까이 가지고 뭐 귀옛말을 하고 이러면 황순이 할머니가 거의 100세 넘게 사셨는데 이 양반이 막 김정은한테 막 이러면서 막 열광하면서 이런 모습을 북한 TV가 비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순이 입장에서 보면 뭐 정은이는 진짜 애기 뭐 혼자 때부터 봤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황순이 말 제가 이거는 거역하기 기자님 힘들죠. 말씀에 좀 부언 설명을 해드린다면 황순이 할머니가 이제 황순이 남편이 유경수입니다. 백공호 땅부 사단이라는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단장을 했던 사람이 유경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 와이프가 황순인데 이 사람들 둘이 김일성, 김종숙이 중매를 서줘가지고 같이 결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김종숙, 그러니까 그 김종일의 생모가 김종일을 낳았을 때 황순이가 똥기족이었노 몽땅 다 왜 산후병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김종일이가 살아있을 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계모한데도 어머니라는 말 안 했거든요. 황순이한테는 황순이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황순이 죽었죠. 그래서 그래서 황순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갔어. 가서 막 약간 울었는데 비석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랬던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 근데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9년 6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다리 수술을 하느라고 지금 봉화병원에 입원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려고 저와 집사람이 같이 장인어른이 병실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때 마침 김정은이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김정은이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다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어서지 못해서 이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뽀르라고 달려오더니 누워 계시라고 다리 수술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장 아빠 빨리 낫고 회복되길 바란다고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쭉 보니까 김정은이 아주 그 김일성이를 굉장히 많이 닮은 거로 제 첫 느낌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풍채도 좋고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는 좀 고생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종훈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고 쪼롱쪼롱한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 김종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어디에 다니냐 그러니까 외무성에 다닌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이 오갔는데 그때 뭐 외교관으로서 우리 당의 외교 정책을 아주 잘 뭐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는 그 통에 이제 접견자가 됐죠. 이뤄졌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후계자
임명이 돼서 2009년에 1월부터 이제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쭉 보게 되면 아주 그때는 정말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였었는데 어느 날에 김정은이 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예의 발랐던 이 청년이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게 약간 지금 독재자 인지하고는 조금 딴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어른들한테 잘하고 어디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앉으시라고 예의도 갖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합니다. 이 사건, 이거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 평양 내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막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안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저는 정말 한순간에 장성택이라는 사람 뒤에는 장성택 동지라는 그 호칭이 꼭 따라다녔거든요. 전 인민이 좋아했대요. 예, 다 좋아했어요. 멋있다고. 예, 예. 딱 장군님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더니 지배인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에 입에 붙지가 않는 거예요. 장성택 동지가 먼저 나갔었는데.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에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있었어? 예, 예.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저. 그 위험한 동네에 가장 위험한 식당에 있었어요. 예.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한테 굳이 알려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소식을 알고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니네 장성택, 야 김정은 장성택 죽인 거 알아? 뭐 어떻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가 첫 번째 매뉴얼이었고 두 번째는 계속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캐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북한 2인자 있잖아. 야 그거 그 사람 죽었대. 그러면서 2인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한테는 2인자는 없고 우리한테는 일본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평양에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숙청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랑 연관된 사람은 엄청 죽어나가고 막 그 뉴스에 나왔어요? 장성택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걸. 네네네. 그 뉴스에 사진으로 봤죠. 사진으로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좀 살벌하기도 했고. 근데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민심을 쌓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범조 선발을 할 때마다 신체 검사를 했어요. 어디다 발가벗기고 신체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 장성택이가 숙청되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기범조 관련해서 이런 뭐 신체 검사 이런 거는 그런 김씨일과 연관이 없다. 다 장성택이가 벌인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체 검사하는 그 정목에서 여성 검사 이런 게 빠졌어요. 장성택이가 숙청되면서. 이런 그거 게 빠졌어? 또 그게 빠졌어요. 그게 다 장성택이가 만든 거고 장성택이가 별장에 예쁘고 어린 여자들만 다 별장에 부르고 막 그리고 또 더 악당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자기한테 막 만들어지는 거지. 수긍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만을 이 사람에게 다 몰아서. 다 몰았어요. 그렇지. 이게 이 사람도 아니다. 맞아요. 죽을만 했다. 그래서 막 이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거 원수님이 배짱이 있다고 하더니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이런 측근들을 다 없애고 잘했다. 뭔가 이런 민심도 쌓기도 했어요.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 당시는 베트남에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또 장성택이와 또 엮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제 삼촌이 그때 북한의 유네인, 그러니까 예술인 양성기관 금성학원의 교장이었거든요. 교장이요? 예. 금성학원? 교장이다 나니까 이게 장성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고대 호텔 만장에 가서 뭐 채영이랑 장성택이랑 3명 앉아서 뭐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국기가 그때 합해 개혁 당시 제 삼촌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나니까 그때 제가 외무성 있다 나니까
장성택이한테 연고를 연 거예요. 부고를 알린 거예요. 한번 와서 그렇게 같이 잘 다니고 했고 뭐 뒤도 봐주고 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 그때 당시 그때 장성택가 힘이 많이 들어갔댔거든요. 그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자기 비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후에 나중에 베트남에 와서 주한데 이게 완전 불행으로 닥쳐왔거든요. 너 그쪽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그 처형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 국간전 보혜성 이런 권멸주가 도착을 해서 자수하라고 독려한 거예요. 장성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독려하고 그때 대사관이 하나도 못 온 적이 없어요. 그때. 아니, 당시에는 저 성이 장씨기만 해도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떨었어요. 그때는 차관급 한 200명 이상이 다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200명 이상이 처형이 되다 나니까 그또 연자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레줄레 딸린 그런 사람들까지 한 10,000명 이상이 아마 처벌이 됐을 겁니다. 김정은이 그 장성택을 처형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성택이 김정은의 자금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수도건설 10만 세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몽땅 행정부가 맡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장성택이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지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이 수도건설을 10만 세대를 이제 일도 세우자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화가 절실하게 필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강성무역회사, 지금의 54부라고 하는 이 54부를 자기 산하로 끌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뭐 대건설로 해서 한 1억 달러 정도가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수도건설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대건설을 통폐합해가지고 전체 다 자기 산하로 다 끌어왔거든요. 와, 이거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살집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넓혀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금줄 들어오는 거는 장성택이한테는 점점 불어나고 이 김정은이 들어가는 돈은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줄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 가장 기본 처형 사건의 도화선으로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2013년 6월에 김정은이가 공군 부대를 현지 지도하면서 그때 비행사들의 식사질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했던 최룡해 당시 그 청정치국장인데 그 주변에 수산 부업 기지가 있으면 하나 해가지고 비행사들의 식사질을 높이는데 이제 사용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수산 부업 기지에 갔는데 이 수산 부업 기지인 죽은 옛날 총정치국 54부 소속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부로 넘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놔라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런 수산사업소 그런 관계자들이 우린 뭐 상부에서 명령도 받지 못했다. 자, 이거 봐라. 최고사령관 명령이다 하고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갔던 총정치국 산하에 있는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이 좀 있다가 이제는 몸싸움으로 변했고 몸싸움으로 하다가 이제 이제 흉기를 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이제 몽둥이로 종술이 두 명의 종술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군인이. 근데 여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지금 그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것은 장성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군대와 이제 행정부가 이제 붙은 것인데 지금 민간인이 군인을 때려 죽였어 지금요. 그랬더니 이제 추궁이 들어가죠. 너 왜 빨리 그 군대의 말을 안 들었냐 했더니 그 행정부 담당부관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1번 동지로부터 명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1번 동지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요. 1호도 아니고 1번은 뭐예요? 1번 동지는 여기서 누굴까요, 여기서? 1번이에요, 1번. 김정은인가? 김정은만 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1번 동지는 바로 장성택을 뜻했습니다. 장성택을 뜻했습니다. 감히 북한에서 일자를 붙인다? 이건 선 크게 넘은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시를 해도 장성택 동지가 지시를 안 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넘버원이야.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사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1번 동지라고 칭하겠다 이런 장성택의 혐의가 아마 제일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있죠.
박수를 건성건성 치고 뭐 짝다리 짚고 이런 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감정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건 극형에 처해라 이렇게 된 거 같고 당시에 판결문에 보니까 지금 유현우 대사님이 얘기했던 그 일본 동지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놈이 있던 부서와 산하기관의 아첨분자, 추종분자들이 장성택을 일본 동지라고 쳐주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려기 위해 당의 지시도 거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이 다들 장성택이 죽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들 뭐 봤다는 둥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로 대사님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게 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죽은 직후에 이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저희 장인어른이 김종훈과 같이 마식령 스키장 그러니까 개관식 하기 바로 전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간부 몇 명과 함께 그때 뭐 최룡해를 비롯해서 김양권, 뭐 전일춘 이렇게 쭉 갔는데 가서 그날 쭉 돌아보고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식사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김종훈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놈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날이 감에 따라서 놀아가는 꼴이 장모님 살아계실 때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똥까지 싸갔다고 이제 접어둔다. 그래서 부득불 처리했는데 저놈은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화형시켜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화형?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세 마녀 시대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화형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그 판결문에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고용하는 자는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가 수사가 아니라 진짜라는데 아니 즉시 사형은 즉시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현우 대사님 말씀하신 게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그럼 전일춘 39호 실장이나 그 핵심 간부들한테 모아놓고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화형을 시켰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 있다가 다 소문이 돌고 이러면 사실 확인이 되고 굳이 알려고는 안 하겠지만 또 이분들이 알아보면 대충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글쎄 전일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화형이 아닌데 화형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그건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안 좋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때부터 많은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 장성택이 말이 고모부지 김정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가 고모인 김경희의 존재. 살아있잖아. 건재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장성택을 죽였다라는 건 김정은이 김경희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김경희는 아예 제낀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실은 형제를 이렇게 능멸을 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유 대사님 책에서 처음으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경희로부터도 장성택은 마음의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 이유가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장성택이 김경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장성택의 여성 편력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구체적인 장소까지 유 대사님이 특정을 해놨어요. 만수대 의사당 뒤에 있는 해마드 식당과 그리고 해당화관 내 장성택을 위한 전용 이 파티장이 있었다, 밀실이 있었다. 이제 그곳에서 워낙 이 장성택의 여성 편력도 심했고 아내였던 김경희가 사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했던 거죠. 자기가 굉장히 이제 권력에 취해서 권력이 그런 일들이 이제 쌓여서 아내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이 아까 뭐 1번 동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장성택을 이렇게 진짜 처참하게 처형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독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미지가 각인되는 김정은이 유일하게 관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바로 친형인데요.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를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인물인데
자신의 친형인 김정철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종철이 어릴 때부터 쿤 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은 쿤 대장님, 김종훈이는 자곤 대장님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철이가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미쳤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나약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싱어송라이터,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 그 에릭 클랩턴 광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이다. 정치에 아예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기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편 중독이었거든요. 아편 중독이었거든요. 아편 중독.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김정철이 아편 중독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뭐 네. 근거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17년 동안을 초가집에서 초가살이를 했거든요. 예, 2006년 9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집에, 그러니까 초가집에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려서 이게 뭔 소리나 해가지고 너무나도 두드리기 때문에 밖에 나왔습니다.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나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문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내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문을 확 두드리더니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 장모가 서로 부엌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낮에 김정철이가 자기 사무실에 왔대요. 그래서 아편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호실에서는 아편 다루지 않는다. 그 말을 하니까 외국에서도 다 39호실이 지금 아편 장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좀 달라고 하면서 띠를 쓰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하지 않으니까 진짜 생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예. 한 10시쯤에서 꽝꽝꽝꽝 하고 문을 두드리더라고. 막 문을 부시는 것처럼 두드려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문을 다 부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좀 빼빼 말랐더라고요. 김정철이가. 여기 뽀드라지 같은 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러니까 약간 술 취한 기분으로 좀 얼굴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당신 누구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장 누구니 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장 아빠 어디에 있냐. 그래서 지금 행사에 지금 불러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젠 안 돌아오고 갔구나. 뭐 하더니 그다음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었는데 제가 이제 2017년 5월에 일이 있어서 제가 평양에 출장 갔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무성에 있는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말저말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철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김종철이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국가보위성에서도 김종철이가 아편 중독자라는 걸 사회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보위부에서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설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국가보위성이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몇몇밖에 모른다. 와, 근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정보당국에서 왜 김정철이 아니라 김정은일까와 관련해서 김정철은 우리가 이제 정보당국에서 분석하기로는 성격이 김정은보다 포악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 기복이 크다. 근데 말 못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우리 정보당국이. 근데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정보당국에서도 못 들어간 거야, 거기. 근데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줬을 텐데 아편에 중독이 돼 있었다면 이건 북한 당국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고. 류 대사님의 책을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 김정철이 서구의 팝을 좋아했다는 거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 아니십니까? 뭐 에릭 클랩턴을 거의 뭐 숭앙하다시피 했고요. 그런데 김정은의 그 문화예술 취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죠. 그렇죠. 이 김정은이 그 한류 콘텐츠를 좋아한대요. 진짜 그 한류 콘텐츠를 좋아한대요. 진짜로요? 그럴 줄 알았어.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류 콘텐츠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 일가의 문화생활을 위해 가지고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뭐 한국의 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영화 또는 뭐 그 게임까지 이걸 갖다가 몰래 또
감춰 들여오는 이런 조직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파견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김씨 일가가 이렇게 문화 휴식 오락을 즐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이징에 나와 있는 한 그 일꾼이 이거를 전담해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말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그 한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명량. 이 명량을 저희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이게 몇몇 간부들하고 같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북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업적을 안 알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너무 감명을 받았던지 네. 우리는 왜 이런 영화를 못 만드냐 이렇게 그 같이 참가했던 그런 간부들은 좀 질책을 했다고 거기서 합니다. 만약에 술 한 잔 또 하고 야 최민식 데려오라. 그럼 어떻게 돼? 목나가는 거야? 감독님도 제가 좀 아는데 감독님도 끌려갈 뻔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의 최애 방송이 있을까요? 한국에? 예, 있습니다. 뭐예요? 예, 최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되거든요.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김종일, 김종훈,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거? 뭘까? 꽤된 건데. 1박 뭘까? 2일? 예. 뭘까? 노래자랑 아닐까요? 근데 정말 노래자랑? 나는 아닐 것 같아. 1박 2일. 아니야, 의외로 돌직구쇼일 수 있어. 정말 의외네요. 뭘까요? 예,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예,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예. 최불암 선생님. 예, 최불암 선생님 나오는 거. 우리 농촌 저희 다니고. 장인어른이 최불암 선생님 이름까지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그 정도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밥상이 제 기억에는 2011년 1월부터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시리아에 나와 있을 때 KBS 월드로 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잘 몰라. 매주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예, 좀 봤는데 근데 그때 김종일이가 정말 미식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즐겨봤는데 보면서 김종일이가 그랬대요. 저건 돈 주는 일도 아닌데 우리도 좀 저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11년 12월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2012년 1월부터는 김종훈이가 이 한국인의 밥상 여기서 나오는 음식 문화에 대한 거를 좀 하나하나 해서 이제 문서로 다 작성을 해가지고 레시피 문을 거기서 예, 대박이다. 문서로 작성된 것과 함께 이 영상을 같이 간부들한테 내려보내줬다. 어머머머.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다. 두개 있다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KBS에서 나오는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겠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생로병사. 그렇지. 이거를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일이도 이 프로를 좋아했고 또 김정은도 좋아하는데 오래 그러니까 살아야 되거든. 그것도 하나하나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영상과 함께 내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런 거 보는데 왜 안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문제는 보는 것과 하는 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안 되죠. 사실 이 유대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엘리트였죠. 보세요. 평양 외국어관 나왔죠.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했죠. 거기에 이제 군복무 마치고 외무성 중동과에 배치됐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중동이 인기 없어도 북한 외무부에서 중동은 굉장히 인기과예요. 그렇지 갈 데가 많지 않으니. 북한이랑 특수관계 있으니까 떨어질 것도 많고 네. 핵심 외교 대상이죠. 2010년 시리아 대사관 파견을 시작으로 이제 화려하게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시리아에 배치된 근무하는 첫 해 평양에서 긴급한 전보가 시리아로 날아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습니까? 예, 당시 시리아가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한국과 맺지 않은 그러니까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시리아, 쿠바. 근데 2025년에 다 맺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시리아에 파견돼서 나갔는데 그 해에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리아가 한국과 용사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런 첩보가 입수됐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실인지 확인해 봐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 대사와 함께 제가 이제 아시아 담당 국장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 그 한국과의 그 무역 교류액이 점차 해마다 지금 높아가고 있다. 네. 우리가 무슨 정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시리아 국민들의
그 권익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용사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라. 예, 이해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아야지 또.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막을 때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외교관계를 맺든 안 맺든 그건 시리아의 자주권에 속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근데 단지 북한과 혈맹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시리아가 한국과 이제 외교관계를 맺는다, 용사관계를 맺는다 하게 되면 그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치로 다가오거든요. 혈맹까지도 다 여기에 띄우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판결을 제시를 해야지. 예, 근데 뭐 당분 제시할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2011년 3월인가 그때부터 시리아에서 내란이 터졌거든요. 아랍의 봄이 시리아 국가로 해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우여부여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뭐 이게 없었던 일로 됐었는데 2025년 4월에 제가 보니까 지금 시리아하고 마지막 외교관계를 맺었더라고요. 그걸 막고 있는 게 위원우 대사였는데. 유엔 대사님 오시는 바람에. 예.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럼. 예. 뭐 직접 써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그 시리아에 나가서 한 2개월 만에 산 게 LG 세탁기입니다. 진짜로요? 예, 그리고 비싸게 북한 샀을 사람들의 건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 파견돼서 나가 있는 모든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제일 일등품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제품이 LG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와서 그 가전제품을 사는 거 백색 100% 가전들. 다, 예. 혹시 이거 방송 나가게 삼성도 좋다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제가 또 처음으로 2011년에 제가 아마 갤럭시 시리즈를 처음 그때 썼을 겁니다. 처음으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썼거든요. 2011년에. 한국 전자제품을 그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 거예요? 우선 한국 제품이 좋다는 게 뭐냐면 질이 그만큼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구모 타이어 무슨 뭐 이런 한국 타이어 같은 거는 그 브리지스톤을 비롯해서 이렇게 일본 타이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절반이 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품은 좋고. 제품은 좋고. 우리 4계절용이잖아 또.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타이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LG 뭐 냉장고 그다음에 무슨 세탁기 이거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거든요. 고장도 안 나. 고장도 안 납니다. 쿠웨이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거의 100%가 다 삼성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하루에 낙이 뭐냐면 오전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쉬지 않습니까? 쉬게 되면 핸드폰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은? 예, 북한 뉴스도 보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이게 심심풀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베트남도 쓰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2014년도 말인가? 너무 삼성 핸드폰을 쓰니까 쓰지 말라고 조국 지시가 또 내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쿠쿠박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게 되면 앞서 대사부인이나 말하니까. 참사부인이나 해서 이게 조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임자니까 뭘 사야 된다. 뭐 이불은 어디 가서 싼 게 있고 근데 쿠쿠박감은 뭐 비싼 데도 그거 추천하더라고. 이거 사야 된다. 여기 왔으면. 그게 추천까지. 밥이 다르거든. 맞아요. 어때요? 뭐 써봤어요? 네, 그렇죠. 대사관에서 써봤는데 어때요? 아마도 압력밥솥이라 하니까 맛이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쿠쿠밥솥을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제가 4년 동안 그 일하고 마지막에 쿠쿠밥솥을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 평양으로? 예. 진짜로요? 예. 우리 밥솥이 평양 갔어요. 예,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1년 전에 편지를 한 이렇게 16절지라고 하죠. 이 A4 용지에 3장을 빼곡히 써서 보냈는데 내가 잘 있냐, 네 건강은 어떠냐 이거 둘째치고 쿠쿠밥솥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 엄청 써서 보냈더라고요. 이 국가의 최고 독재자라는 사람은 한국인의 밥상 보면서 먹거리 생각하고 있고. 맞네. 외교관은 쿠쿠밥솥. 그리고 노동자들도 결국 맞아요. 이 밥맛이야, 밥맛. 결국. 근데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힘들게 산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시작된 게 언제냐? 2006년 10월 9일.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핵실험이 시작이 되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몇 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2016년 4차 핵실험이 이제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유엔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숨통을 계속 조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따가운 눈총을 받다가 또 한 번 이제 기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 그건 바로 북한하고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인질 외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한 서방 국가, 특히 이제 미국이면 더 좋겠지, 몸값이 높겠죠. 딱 잡아놓고 석방을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북한이 인질 외교를 굉장히 악명 높아요. 그러네요. 뭐 아시다시피 그 1968년도에 푸에블로호 네, 맞아요. 원산 앞바다 공해상이었어요. 거기서 합법적인 정찰 활동을 벌이던 미 해군 정보선을 통째로 납치해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억류하면서 미국을 대망신을 줘버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로라 링이라고 하는 미국 여기자를 두만강변에서 납치를 해갑니다. 어머머머. 2009년도에요. 이게 굉장히 그 시기가 애매했던 게 뭐냐면 2009년도에 3월에 로라링을 납치를 해요. 미국 여기자를요. 그리고 2달 후에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납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딜을 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펼치니까 그럼 이 여기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빌 클린턴 와라.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여기자들과 함께 미국을 가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Una Lee.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또 합법적으로 북한을 관광하고 있던 미국 청년이었던 오토 원비어를 선전 포스터를 뭐 뜯어갔다는 혐의로 불법 감금을 시켜요. 그러다가 안 풀어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혼수 상태, 식물인간 된 상태로 겨우 그때 앰뷸런스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곧 사망을 했죠. 사실 이 오토 원비어 사건은 이제 국제적인 그 어떤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강력한 규탄들이 많았었는데. 대사님, 이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서? 예, 제가 2017년 5월에 출장차로 이제 평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베이징에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을 경유해서 무조건 평양에 들어가니까. 근데 베이징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노르웨이 출장 갔던 저 최선희 외무상, 그때 당시로선 북미 국장이었었거든요. 최선희 그 북미 국장이 거기 대표단 성원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얘기를 하다가 최선희 그 국장이 저보고 그 향수를 하나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올 때 그 하나 좀 사게 주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게 주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북미 국장방이었었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반가워서 지금 앉아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전화가 따라랑 하고 울리는 겁니다. 전화를 이제 최선희가 받았는데 보니까 뭐 무슨 쌍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위성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다 끝난 다음에 최선희가 전화를 놓더니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조리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니 오토 원비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가둬놓고선 옥류해 놓은 다음에 자기네하고 외무성하고 아무런 조율도 없었던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죽을 임박이 다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하겠냐. 이런 문제를 지금 문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는 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외무성에서 노예가 이제 맡아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줬으니까 최선희로서는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니 얘네는 왜 잠을 안 재우냐 하는 게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잠을 안 재웠다는 거는 오토 원비어를 뭐 고문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북한 외교관이 진짜 별일 다 하누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에서 이래버리면 바깥에서 일하는 외교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오토 원비어 사망 이후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본인의 어떤 책임을 부인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토 원비어가 어쩌다
저렇게 혼수 상태가 됐느냐라는 걸 궁금해했는데 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최선희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고 이거 북한이 이거 자책한 겁니다. 실책이에요. 2017년 8월 30일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 점점점 최고조로 가던 그때 아마 유 대사님이 외교관 생활하면서 제일 경악스러웠던 탑3 안에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쿠웨이트 외무부와 그리고 북한 대사 관의 이 만남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류 대사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제가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생애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29일입니다. 외교오늘은 초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출을 받고 저희가 대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갔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와서 쿠웨이트 외무성에 있는 그 아시아 담당 부상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때 당시 소창식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이게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보름 전에 오라고 해서 호출을 당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외교관 절반을 축소하라 해가지고 이 절반이 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쿠웨이트가 2018년 19년 사이에 그 2년 동안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엔 안보리 교류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쿠웨이트 정부의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각서를 읽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문구를 보니까 지금 현 북한 대사가 30일 이내로 이 쿠웨이트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말이 권고지 이거는 나가달라, 좀 불편하니까 나가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동안 말이 없어 가만히 있던 그 서창식 대사가 그다음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그다음에 말문이 탁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쿠웨이트에 총 한 방 쏴 거 있냐? 그리고 또 유엔을 비롯한 우리 국제무대에서 쿠웨이트를 반대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온 적이 있냐? 당신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노냐? 당신들이 지금 2018, 19년 저거 미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악독하게 노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대는 겁니다. 지금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이 사이드라는 부상이 책상을 꽉 치더라고. 치더니 스탑 하는데 저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다가 스탑 멈추라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우리가 당신네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전쟁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나서 우리 보고 해보냐?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은 당신네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그런 교리 내용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교류를 우리가 준수하는데 당신네가 왜 자꾸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당신들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냐? 할 말이 없네. 예, 그런데 당신네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 또 과감인데 당신네가 우리 땅에 다시 들어오려면 대사를 파견하려면 유엔하고의 문제를 당신네가 유엔하고 해결해라.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쿠웨이트한테 뭐라고 해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이 다시 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네 환영한다. 그리고 자 이제 닫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주십시오. 바빠서만. 이야, 그 다음에 이 소창식 대사가 완전히 이거 외교 완전히 불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커피숍에 좀 들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리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마시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반미, 싸기는 겁니다. 캄다운을 시켜놓은 겁니다. 미국의 상징인 아메리카. 쭉 캄다운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왜 그랬을까 우리한테? 겁니다. 캄다운을 시켜놓은 겁니다. 미국의 상징인 쭉 캄다운을 시키면서 하는 사이드가 왜 그랬을까 우리한테? 야, 우리가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도 이렇게 설득을 못 시키는데 쿠웨이트를 설득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안 되지. 더 어렵지. 그러면서 원수님께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좀 외교에는 조금 좀 욕을 그런 식으로 돌려는 아주 살살 더 욕같네. 그렇죠. 아니 당시에 쿠웨이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재에 너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진심이다.
그러니까 대충 뭐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형식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경고를 하거나 이러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뭐 한 6천 명 정도 있던 북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다 제재 조치가 있었고 항공로를 끊어버렸어요. 그 쿠웨이트하고 평양 사이에 있던 직항 항로를 그냥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유 대사님께서 그때 아마 제일 답답하셨던 게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일단 그것도 아주 강한 그런 그 톤으로 쿠웨이트가 이제 단교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2018년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김여정이가 친서를 가지고 옵니다. 김정은이 친서를 가지고 와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해 4월에 열렸고 또 9월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팽팽했던 그런 그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되면서 북한 그 외교관들도 안도의 심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국밖에 없잖아. 예, 근데 이제 그때 평양에서 지시가 떨어진 게 뭐냐면 지금 남북 관계 분위기에 맞게끔 남북이 이제 그 만나는 그런 때가 있으면 외교관들한테 수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서로 뭐 셔터크 같은 예, 그런 거는 조금 더 간편한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느슨하게 대하라는 그런 취지로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셉션 같은 데 가게 되면 한국 외교관들과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한국 외교관들을 봐도 저희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창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도 이제 말을 섞게 되면 말을 섞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오라 가라 뭘 말했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을 했나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피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게 되면 만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얘기도 나누는 거죠. 얘기도 나누는데 이제 남측 외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북쪽에서는 지금 겨울인데 김치 담가 먹어요? 저보고 그러더란 말인데 저는 김치 못 먹으면 목구멍에 털이 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교관이 깔깔 웃으면서 우리도 같아요 하면서 자기네도 같이 김치 못 먹으면 막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외교관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는 이러다가 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고. 예. 남북 외교관이 이게 같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같아도 뭔가 기대감이 막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시기에 2019년 3월 1일 그때가 3.1절 백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말쯤에서 그 민주평통 쿠웨이트 지회에서 대사관 앞으로 각서가 하나 왔습니다. 뜯어서 보니까 이제 2019년 3월 1일이 백돌시 되는 날이다. 이 날의 즈음에서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남북이 서로 공동 행사를 진행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남북 관계의 해빙 무드에 맞게끔 우리가 아주 그 남북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 행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또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양에다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기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한 수 더 떠서 체육 경기도 우리 같이 조직하자고 좀 다시 요구를 제안하겠다.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전보를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거꾸로 이제 전보가 왔는데 뭐래? 그러니까 평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화 공세가 진짜인 줄 알고 당신 지금 이렇게 하갔다 그는 거냐. 어머머. 이건 사실 정책적 우위에 맞게 지금 남북 평화 무드를 지금 끌고 나가는 것이 전술적으로 하는 방안이지 그게 결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똑바로 인식하고 살라. 이게 다 평화 위장 공세라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나대지 말라. 예, 나대지 마라.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평양에 바랬던 거는 뭐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거는 한반도에 조성된 그런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잠정적인 술책이 지나지 않는 거다. 이거를 너희가 마치 전술적인 방안을 전략적인 그 방침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나 하지
당신들 마음대로 이런 식의 기획을 하지 마라. 나중에 들어오니까 평양에 있는 그 간부들이 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거 해외에 나가 있더니 감이 정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남북 평화라고 하니까 진짜 평화인 줄 아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게 다 평화 공세라는 게 다 위장이고 다 허위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류현우 대사 모시고 그 36국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 또 외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외교관은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뭐 북한 얘기 지금 들어보면 까도 그 애매한 이상한 얘기만 진짜 가득해요. 사실 충성심이라는 건 자부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유 대사님도 이제 국적이 바뀌신 지 7년이 되셨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신 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이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인터넷을 마음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닐 수가 안 돼, 없습니다. 안 돼. 유 대사님도 한국에 오셔서 그 아내분하고 손 꼭 잡고 걸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자유를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그 개인적인 소원이 제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효도 관광을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보고 그랬거든요. 너는 얼마나 좋겠냐. 비행기 꼴이라도 자기는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일생 가야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여행의 자유, 그야말로 이동의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자유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늘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살았던 저로서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진짜 가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제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좀 보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 행복에 대한 게 정말 죄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좀 통일이 돼서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통일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